자,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현무경의 구조에 관한 걸 말씀드릴 겁니다. 현무경의 구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들은 여기에 전부 다 이렇게 글로 미리 다 써놨어요. 이걸. 근데 미리 발송해 드리는 것도 방편이 되겠구나. 그 생각은 못했는데 미리 올려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 첨부동 카페에 올려놓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미리. 여기 오늘 공부할 내용들을 미리 올려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현무경은 크게 상편과 하편으로 구성되거든요. 상편은 부적으로 되어 있어요. 부적. 근데 부적이라고 하면은 대개 이제 정면주사라고 해서 붉은색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증산이란 분은 먹물로 했기 때문에 검은 부적만 있어요. 그 현무경이라고 하는 이 용어도 사실 그거하고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여러분 현무가 비신이라는 거 알고 있죠? 동방에는 청룡, 좌청룡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동방의 비신은 뭐냐면 날빛자 이렇게 날빛자 비신이라 하죠. 이렇게 동방에는 청룡, 푸르니까 동방은 푸른색이니까 청룡, 서방에는 흰색이니까 흰백자 백룡, 백호 호랑이. 여기는 용이고 청룡, 여기는 서방은 호랑이라 해서 백호라고 그러는데, 요거 이제 용호 상박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이렇게 용호 상박이다. 그 다음에 남방은 붉은 주작, 틈새작자죠. 이게 주작이라는 새가 있는데 보통 이제 봉황으로 얘기들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북방의 비신이 뭐냐면 그걸 현무라 해요. 원래는 현무가 아니라 거북끝자를 쓰죠. 현구. 그래서 북방은 거북이가 맞고 남방은 주작이 맡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무라고도 써요. 현무라고도. 그럼 중앙에는 비신이 뭘까요? 중앙에는 음과 양으로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는 무하고 기하고 이렇게 되는데, 무는 이렇게 구진이라 하죠. 말씀국자하고 친치자. 이렇게. 말씀으로 치는 쳤다는 그 얘기고, 여기는 기는 뭐냐면은 등사라 그러죠. 등사. 그 다음에 이제 뱀사자. 굳은 등사라고 해가지고 뱀을 가리킨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현무경의 이름이 현무라고 했기 때문에 왜 현무라고 굳이 이름을 명칭을 그렇게 짓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청명경 그러면 안 되나요? 이왕이면은 그 밝은 동방을 가리킨다고 하면 청명경 하는 게 더 낫잖아요. 아니면 열매를 가리키면 백호경 그러든지. 근데 맨 북방에 있는 현무를 들고 나와서 현무경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현무는 그 북방은 오행으로 일육수예요. 물이거든요. 이게. 근데 선천에서는 요 물이 어디 있으냐면 북방에 있었어요. 이거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물은 맨 밑으로 흐르고 또 물 자체가 원래 차갑고 어둡고 하기 때문에 북방하고 딱 맞는 거죠. 그 속성이.
그래서 북방 인력수 또는 현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건데, 그거는 자연의 현상을 그대로 소개한 것뿐이지, 그것이 성도, 이룰성자, 길도자, 성도한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니었어요. 성도라고 하는 거는 10과 1이 합한 11기체, 11이라는 숫자는 이룰성자, 길도자, 성도라고 그래요. 또는 한 몸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돌아갈 기자하고 몸기자, 11기체라고도 부르고 그렇게 부르는데, 아무튼 10은 뭐냐 하면은 이게 무국을 말하는 거고 1은 태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합하면 11이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국은 신무국, 태극은 일태극, 그 다음에 황극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임금왕자. 이렇게. 무국은 없을 무자고 태극은 클 태자고, 그 없다고 하는 건 뭐냐면 유무를 말한 거예요. 사물의 존재 자체를 말한 거예요. 이거는요. 태극은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 존재가 제일 커진 상태. 그래서 요거는 형상을 말한 거고 요거는 무형을 말한 거고, 그 한국은 뭐냐면 유형과 무형 두 개를 합한 상태를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국은 하늘에 속한 거고 태극은 땅에 속한 거다. 그럼 한국은 사람에 속한 거죠. 그래서 일부 선생, 그 정역을 창시하신 일부 선생은 그 정역책에다 기록하시기를 장차 황극인이 나올 것 같다가 누차 말씀하셨어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상징을 그 황극인으로 표현했던 거죠. 이걸 인존문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황극을 숫자로 무극은 10, 태극은 1 했으면 황극은 숫자로 5황극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걸 많은 사람들이 요 5를 갖다가 낙서의 중앙에 있는 황토, 5황토, 이거 신약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낙서의 중앙에 있는 5가 황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황극이라고 했으니까. 이거야말로 큰일 날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아까 제가 이루선자 길도자 성도는 뭐냐면 10하고 1이 합한 11의 상태라 그랬잖아요. 11성도. 근데 숫자가 1에서 10까지 10개를 합하면 55예요. 그 55에는 11이 5개가 들어갔잖아요. 그 황극이 5개가 있다 해서 5황극이라고 하게 된 거지, 그 음양의 오토를 가르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하고 증상께서 견모경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럼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면은, 조금 아까 선천에서는 물을 갖다가 북방에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물이 북방 맨 밑으로 흐르고 차갑고 어둡고,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근데 그거는 존재 어떤 그 가치 형상만 이야기한 거지, 그것이 그 도를 이루는 궁극적으로 그것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의 한 짝은 뭐냐면은 반드시 사람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반드시 자기 짝하고 합하는 상태가, 그게 성도라. 짝을 만나야 돼요. 이걸 갖다가 그 증상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바를 정자, 정음, 정량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바른 음과 바른 음이 한 짝을 이룰 적에 그게 진정한 인간 문명이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의미를 또 대부분 뭐냐면은 한 남편 하나에 아내도 하나. 옛날에는 그냥 그 빽 있는 남자들은 첩을 몇씩 두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러니까 그게 정정량이 아니다. 그래서 한 남자에 한 여자가 정정량이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전부 다가.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정음정량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은 바른 음과 바른 양이 짝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발을정자 아닙니까, 지금? 발을정이라고 하는 것도 한일자하고 그칠자 같은 거예요. 하나로 끝인다. 하나로 돌아간다. 하나로 머문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르다 이 의미 자체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뭐가 바른 거냐 하면은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일은 근본을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르정자 속에는 이미 원시 반본이라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본으로 다시 돌이킬 단자. 다시 돌이켜야 되는데 근본이 뭔가 알고 보니까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 이걸 태극이라고 그러죠. 태극. 태극에는 잘 아시다시피 음과 양이 함께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때 음과 이때 양은 온전한 음과 양을 가리킨 거지,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미약하거나 그러면은 온전한 그 음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온전한 음과, 즉 그걸 정음이라 하는데, 정음과 정량이 합했을 적에 거기서 나오는 사상도 바른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 바른 사상을 가리킨 게 권태이진, 하늘의 사상, 손감강건, 땅의 사상, 이게 전부 다 바른 상태를 가리킨 거지, 바르지 못한 상태는 가리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 정음, 정량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참 이거 별것도 아닌데 사실은 별것도 아닌 걸 그렇게 어렵게들 모르고 있더라, 그 얘기야 지금. 한 사람한테 한 여자, 물론 그게 맞죠.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은 그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옳게 됐느냐 그 얘기예요. 옳은 음이 되고 옳은 양이 되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왜 현무경이라고 굳이 오행 중에서, 비신 중에서도 현무를 갖다가 붙였느냐 하면은 이 물이, 북방수가 그 짝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이 수하고 한 짝을 이루는 거는 뭐라고 해요? 누가 뭐래도 그건 합니다. 그래서 하도를 이제 조금 좀 하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뭐니 해도 하도부터 공부하세요. 가장 기초 중에 기초가 하도인데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하도를 보면은 맨 밑에 일육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맨 밑이니까 그 짝은 맨 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이칠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동방에는 삼팔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방에는 사구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수하고 하고 본래 한 짝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목하고 금이 본래 한 짝이에요. 근데 수하고 화는 상극이잖아요. 수극화. 또 금극목. 상극이라 그러니까 짝으로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짝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 짝이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내가 갖추지 못한 걸 짝은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내가 3밖에 없어. 그럼 상대가 7이 있어야 10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짝을 이루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10을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11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0을 이루는 게 뭐냐면은 낙서판이고, 낙서판의 일감수, 여기에 구리와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합해서 10이에요. 여기 삼진내, 칠태태 합해서 10이고, 낙서판은 전부 다 합해서 10을 이루는 경우를 얘기한 거고, 용담도는 합해서 전부 다 11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거죠. 낙서판은 잘하는데 용담판은 세상에서 아직 생소해요. 그거는 현모경을 모르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선생이 그 정역을 만든 것은 뭐냐면 사실은 현무경이 나오는 발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즉 11성도를 그 증산연원 분이 와서 소개하는 그 어떤 발판, 그걸 미리 안내를 해주신 분이 이제 일부고, 그 다음에
발을 정자 정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치를 제대로 깨치면은 왜 현무경이라 했는지 그 이치가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 아까 극방수는 정음정량을 이루려면은 남방에 있는 화하고 하나가 되어야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게 선천 삼국 문명에서는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가 화하고 하나 된 상태를 갖다 뭐라냐면 이게 1이고 이게 7이잖아요. 물론 여기 2가 있죠. 1하고 2하고 합하면 3이 되는 거고 1하고 7이 합하면 8이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나중에 다시 또 설명해야 되는데 어쨌건 수가 이 물이 통도를 하게 되면은 화하고 한 짝을 이뤄 이렇게 수하고 화가 합한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면 그걸 토라고 불러요. 목하고 금이 합한 상태도 토라고 부르는 거예요. 토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저 흙만 가리킨 게 아니고 음과 양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 들어가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상태를 했다. 그걸 중정이라 해요. 가운데 진짜.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저 밭에 있는 흙이나 그 대지에 있는 흙, 그런 흙을 갖다가 가리킨 게 아니라는 사실. 원래 터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정음과 정량, 음과 양이 합한 상태를 갖다 터라고 그래요. 그럼 이 수가 예전에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북방에 있었잖아요. 근데 수가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일이라고 했는데 수가 중심자로 들어가야 돼요. 근본이기 때문에. 수가 화를 먹으면 그 기, 그게 토인데, 그래서 여기에 그 일육수가 가운데로 들어가요. 일육수가. 이제 현무경에 보면 이게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이제. 그리고 북방자리는 뭐가 들어가면 50토가 들어가요. 서로 자리를 바꿔버려, 이게. 그 낙서판에는 서방의 사구금이 남방으로 오고, 그래서 사선풍, 구리화가 사구금이 남방으로 오고, 이칠화가 서방으로 가잖아요. 이건지하고 칠태택이 서방으로 가는 금화 교역을 이뤘잖아요. 근데 부천 그 용담도에서는 요거만 바뀌는 게 아니라 토하고 수하고 서로 또 자리를 바뀌어요. 그래서 일부 선생이 이걸 갖다가 수토, 동덕 이렇게 표현했어요. 수토, 동덕. 수하고 토가 같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덕을 같이 한다. 그 자리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수자리는 토가 들어가고 토자리는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원인은 뭐냐면은 수가 화하고 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가 차가운 물이라고 한다면 결코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계속 북방에 머물렀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부천이 오면은 그 화가 북방하고 화의 기운이 북방하고 수의 기운은 남방으로 가는 그 대변역을 일으키죠. 그걸 개벽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가운데로 물이 들어가거든요. 일육수가. 그래서 토자리로 수가 들어간다 해서 수토 동덕이다. 정력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러니까 중앙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중앙에 뭐가 들어가냐 보니까 물이 들어가니까 물은 견무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견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이 중요한 걸 상징하다 보니까 견무가 중앙으로 들어갔다는 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견무경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 좀 길지만은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죠. 이런 설명은 계속해서 앞으로 또 나올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제일 신비한 학문이 역학입니다, 여러분. 역학은 이게 바꿀 역자예요. 계속해서 바꾸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바뀌는 게 그게 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학만 제대로 그 원리를 깨치면은 세상이 변하는 모든 것이 변하는 그 이치가 손금 보듯이 다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전부 다 뭐냐면 사주 명리 푸는데 역학하면 전부 다 사주 명리 푸는 걸로 인식을 하게 돼 있어요.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물론 사주 명리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모든 동서남북 중앙 오방에서 변하는 오방에서 삼극이 변하잖아요. 천진 삼극이 오방으로 다 변하는 게 이게 그걸 말하는 게 3호 15, 15도수라고 하는 거죠. 그 낙서판이 왜 15도수를 이루어졌냐면 바로 삼극에 있는 오방이 변하는 거 그걸 얘기하던 그렇게 된 거예요. 참고로 용담도수는 삼극에 있는 오방은 물론이지만 6기가 변해요. 그래서 36, 18, 18도수라 그래요. 이제 용담은 알고 있는 분은 알고 있어야지요. 근데 또 처음인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그 정도로 소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현무경의 구조를 말씀드릴 겁니다. 자, 현무경은 현무라는 이름이 이제 붙은 그 이유를 조금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했을 줄 믿고 혹시 이해가 안 됐다면은 이따 질문 시간에 다시 좀 해주세요. 자, 현무경의 특징은 뭐냐면요. 영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긴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선천의 모든 경전은 예를 들면 비경은 거의 다 한자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그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 걸 배경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부적이 단 한 개도 없어요. 그 속에는. 일개 논어 뭐 사서성경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뭐 부적 그러면 완전히 미시니까 그건 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래서 선천의 경전은 전부 다 뭘로 이루어졌냐면 문자로 이루어졌다는 거. 선천 경전의 특징은 문자다. 이제 그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걸 이제 판안이라 그래요. 이게. 판안 문명은 전부 다 문자로 이루어졌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 증상께서 그랬거든요. 내 이름 판 밖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판 밖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표현을 뭐라 하냐면은 증산도에서는 지금까지 증산을 믿었던 모든 종교는 판 아니고 자기네 종교는 거기서 뛰쳐나왔기 때문에 판 밖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대승주의는 또 자기네가 판 밖이다고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자기네한테 모든 걸 찍어다 붙인 거예요. 이게. 그걸 어떻게 믿어요? 모든 것은 객관적이면서 합리적인 그런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건데 아무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우리는 거기서 나왔으니까 판밖이다.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판이 뭔지를 이제 알아야죠. 선천판이죠. 이거 두말하면 잔소리고 선천판을 말한 거죠. 그럼 밖은 뭐냐면은 부천을 말한 거죠. 이걸 더 정확히 말하면 선천은 뭐냐면은 하도하고 낙서, 하락이죠. 그 천지를 말한 거고 부천은 이 두 개를 합한 인간을 말한 거예요. 그 인종 문명이 판바뀌고 그 외에는 전부 다 판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판 밖의 문명을 갖다 가리킨 거는 뭐냐면은 판 안의 문명이 전부 다 문자로 이루어졌다고 했기 때문에 똑같이 문자로 이루어지게 하면은 그거는 역시 판 아니지. 판 밖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자가 아니면서도 모든 문자를 다 포함한 인간하면 천지를 다 내포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문자나 언어를 전부 다 내포한 그런 새로운 게 나왔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걸 불화래요. 이